때는 1615년 조선 어느 상갓집. 초상집 곡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복을 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멍하니 앉아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 6을 골로 보냈다는 옥녀야? 인제 이골이 나서 눈물도 안 나오나 봐. 저 계집 사람이 아니야. 요물이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짐을 하나씩 들고 나온다지요. 어떤 이는 복을 타고나고 어떤 이는 고생을 등에 지고 평생을 산다 합니다. 옥녀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아이였지요. 평안도 월경촌 그 작은 마을에 옥녀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옥녀의 얼굴은 봄날 반쯤 핀 복숭아꽃 같았지요. 눈썹은 가느다란 초승달, 입술은 잘 익은 앵두 같았습니다. 쭉쭉 뻗은 팔다리에 가녀린 어깨, 잘록한 허리. 조선시대에도 S라인이란 말이 있었다면 바로 옥녀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저러니 남자들이 보고 정신 못 차리지. 양귀비가 왔다. 울고 가겠어. 얼굴도 얼굴인데 몸매까지 저래? 이건 반칙이지. 옥녀는 어릴 적부터 곱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 한 번만 보겠다며 옥녀네 문 앞에서 줄을 섰고 동네 어른들은 옥녀를 볼 때마다 쑥덕댔습니다. 아이고, 어찌 저리 고우냐. 나중에 옥녀 데려갈 놈은 복이 터졌네. 복 터졌어. 그렇게 완벽한 미모의 옥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주팔자였습니다. 점쟁이가 옥녀의 사주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는 청상살이 겹겹이 쌓였구먼. 청상살이요? 남편을 잡는 살이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놈을 골로 보내겠구만. 아이고,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팔자 한번 사납구나. 점쟁이가 옥녀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지만 어린 옥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옥녀가 15이 되던 해 첫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청상살이 꼈다는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 쫙 퍼져서 혼처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결국 옥녀의 얼굴에 홀딱 반한 총각이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 하나는 아주 끝내줘. 나무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아주 그냥 옥녀는 복 터진 거지.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이 옥녀 옆에 누웠는데 글쎄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니 마누라 소리 한번 못하고 그 길로 가버렸지 뭡니까. 급성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옥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첫날 밤에 죽는 남편이 어딨대. 맞네, 맞아. 청상살이 보통이 아니구먼.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녀의 청상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마을 저 마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6에 얻은 두 번째 호라비 서방은 석 달 만에 천연두로, 17 세 번째 서방은 이름 모를 괴질로, 18 네 번째는 벼락을 맞아 죽고, 19 다섯 번째는 포청으로 끌려가 죽더니 20살 여섯 번째는 비상을 잘못 먹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송장만 치르다가 다 늙겠네. 어찌 하나같이 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옥녀는 눈물도 마를 대로 말라버리고 그저 팔자 타령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사람이 아니야. 요물이지. 남정네가 곁에만 가면 죽어나가잖아. 용산댁이 엊그제 옥년의 집에서 꼬리 9 달린 구미호가 담을 넘는 걸 봤다대. 참말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옥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되고 힘든 인생인데 해마다 상을 치러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서방이란 서방은 다 데려가시나. 에휴, 이럴 거면 양반으로라도 태어나게 해주지. 하늘도 참 무심하시네. 그녀가 양반으로 태어났더라면 평생 독수공방을 할지언정 먹고 살 걱정은 없었을 테죠. 양반집 과부는 친정이나 시댁 재산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옥녀 같은 평민 여자에게는 그런 호사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 혼자서는 집도 얻을 수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막말로 내가 먼저 살자고 했어? 같이 살자고 사정하고 매달려서 살았지. 데려왔으면 서방 노릇을 해야지. 어찌 죄다 1년도 못 살고 나한테 송장을 치워달래? 내가 금은 보화를 사달래? 아님 땅을 사달래? 끼니 걱정 없이 살자는 게 그리 어려워? 이제 좀 정이 드나 싶으면 저승길로 주랭랑이야. 에휴. 옥녀의 한숨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살기 힘들어 먹고 살려고 시집을 간 것뿐이었지요. 돈이 있는 놈도 없는 놈도 키 큰 놈, 작은 놈, 젊은 놈, 나이 든 놈까지 죄다 저 세상으로 가버리니 병수발도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제는 이골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면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진 옥녀는 한없이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옥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옥녀를 헐뜯고 남편이 죽은 일을 전부 옥녀 탓으로 돌렸지요. 옥녀가 6명의 남편을 보내는 동안 그 악명은 평안도를 넘어 황해도까지 쫙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황해도랑 평안도에 남자들 씨가 마르겠어. 남정네들이 옥녀 옆에만 가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휘신이 쉬지 않고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이고, 나는 옥녀가 우리 동네로 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지요. 쫓아냅시다. 그래, 여기 황해도, 평안도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해야 쓰겄소. 맞아요. 쫓아냅시다. 결국 사람들이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옥녀의 집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옥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 하고 있었지? 옥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편들이 죽을 때마다 서럽고 속상한 것도 나고 밤마다 혼자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나고 장례 치르느라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한 것도 나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쑥덕대고 욕하고 구경만 하다가 이제는 나를 쫓아낸다고? 흥, 웃기고들 있네 정말. 옥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억울함은 분함으로, 분함은 오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좋아. 내가 내 발로 나간다. 절대로 쫄아서 나가지는 않을 거야. 옥녀는 부서진 집터를 한번 돌아보고는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라. 어디 평안도랑 황해도에만 사람 사는 덴가? 내가 듣자 하니 남쪽 사내들이 더 찰지다더라. 흠. 나는 남쪽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련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옥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치켜들었죠. 내가 서방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그렇게 옥녀는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꾹 참은 채 남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옥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황주를 지나고 동선령을 넘고 금천에 닿을 때까지 그저 묵묵히 걸었죠. 걸음이 길어질수록 속으로는 같은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예쁘게 태어났을 뿐이고 사내들이 같이 살자고 매달려서 살아준 것뿐인데 죄를 뒤집어 쓴 건 언제나 옥녀 자신이었지요. 예쁜 게 죄냐고. 니들이 과부 마음을 알아? 서방 없는 서러움을 아냐고. 그런데도 욕이란 욕은 내가 다 먹고. 아니,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팔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지들은 뭐, 지들 팔자 골라서 태어났어? 아이고, 나만 몰랐네. 나만 몰랐어. 좋은 팔자 골라서 태어나는 법을 나만 몰랐나 봐. 한참은 혼자 투덜대다 보니 옥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휴, 이러다 진짜 미친년 되겠네. 길바닥에서 혼자 짓거리고 있으니. 하긴 미친년보다 더한 요물이라는데 미친 요물이네. 그러다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자 다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에휴, 돈도 없고 친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네. 그렇게 듣는 사람도 없이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긴 채 걷다 보니 청석관에 이르렀습니다. 바위 절벽이 양쪽에서 좁혀드는 관문 같은 길.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요. 옥녀는 길가에 앉아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고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발바닥은 벌겋게 달아있고 무릎은 툭 치면 주저앉을 듯 후들거렸습니다. 에고, 사는 게 왜 이리 고단할꼬. 작게 중얼거리며 보따리를 풀어 마른 나물 한 줌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것이었지요. 이것마저 떨어지면 그땐 정말 어쩌나. 남쪽 사내들이 찰지다며 큰 소리 쳤는데 막상 만나면 또 어쩌지? 좋다고 들이대다가 또 죽으면 아이고. 그러다 나 경상도, 전라도에서까지 쫓겨나는 거 아냐? 죽을 때까지 조선 팔도를 다 떠돌아야 하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시오. 저기 낭자. 낯선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옥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석관의 좁은 규목 한켠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씩 입꼬리를 올린 채로 말입니다. 또 시작이네. 옥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처음 보는 사내였지만 입가에는 익숙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옥녀에게 추근덕대던 사내들, 백이면 백이 짓던 그 웃음이었죠. 낯선 사내에게서 전 남편들의 웃음이 보인다. 안 봐도 뻔할 뻔자지. 에휴. 옥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눈을 내리깔고 나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안 그래도 충분히 피곤한 인생이다. 하지만 사내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른바 삼남에서 난봉꾼으로 유명한 변강쇠였습니다. 강쇠는 삼남을 여기저기 떠돌며 노름판이나 기웃거리고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천하의 잡놈이었지요. 강쇠가 호기롭게 옥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옥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와, 대박. 얼굴도 몸매도 딱 내 스타일이야. 그 순간 강쇠의 머릿속에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꿈에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 말하긴 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요. 이제 보니 오늘 대복이 터진다는 말을 하러 왔었나 봅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혀로 입술을 한 번 적시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낭자, 어디 가는 길이야? 옥녀는 사내를 힐끗 한 번 올려다봤습니다. 에휴, 징글징글하다. 또 시작이구나. 입 안에서 한숨이 먼저 흘러나왔지요. 삼남으로 가요. 짧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녀 옆에 슬쩍 더 바짝 붙어 앉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가? 혼자 가요. 아이고, 이 고운 얼굴에 젊은 나이인데 혼자 다니면 무섭지도 않아? 강쇠가 눈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6명의 남편 장례를 치르며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옥녀에게는 그 시커먼 속이 환히 보였습니다. 호랑이보다 내 그 음흉한 속이 더 무섭다. 옥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전 남편 귀신이 6이나 같이 다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강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씩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이 논팽이 귀에는 남편 6을 보냈다는 말보다 과부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것이었죠. 6번? 와, 이쁜데 경험까지 대단하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할아버지가 괜히 꿈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강쇠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옥녀 어깨에 손을 슬쩍 올리려다가 옥녀가 획 쏘아보자 재빨리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오호, 과부라고? 그럼 완전 딱이네. 당신은 과부, 나는 호래비. 우리 둘이 살면 완전 찰떡궁합 아냐? 멋이라고? 언제 봤다고 같이 살재? 옥녀는 어이가 없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쇠를 쳐다봤습니다. 이 진도 빠른 것 좀 보게. 대체 뭐 하는 놈인지 상판떼기나 좀 보자. 옥녀는 그제야 강쇠를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코에 각진 턱선, 우람한 체격에 훤칠한 키, 떡 벌어진 어깨가 든든해 보였습니다. 굵직한 목소리는 남자다웠지만 실실 웃는 눈빛은 경박하기 짝이 없었고 행실과 말투는 건들건들했습니다. 아이고, 전형적인 오입장이네. 말본새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 노름판 드나들며 여자나 밝히고 이런 놈이 제일 빨리 죽더라니까? 옥녀가 속으로 혀를 차는 사이 강쇠는 벌써 옥녀 바로 옆까지 바짝 붙어 앉아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얼굴을 들이미며 말했습니다. 낭자,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못하는 게 없다고 소문난 사람이야. 힘도 세고 주먹도 세고 밤일도 세고. 강쇠가 눈썹을 실룩이며 웃었습니다. 옥녀의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옥녀가 말이 없자 강쇠는 더욱 신이 나 옥녀 허벅지 근처에 손을 슬쩍 내려놓으며 떠들어댔습니다. 낭자, 걱정 마. 내 몸 좀 봐봐. 이 팔뚝으로 바위를 쪼개고 이 다리로 호랑이를 걷어찬 사람이야. 내 사주엔 단명이란 글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 나랑 살면 상복 입을 일은 평생 없을 거야. 그래서요? 옥녀가 차갑게 말을 끊으며 강쇠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강쇠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낭자 섬질도 있네.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나는 오래오래 살 사람이란 거지. 나는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고. 강쇠가 자기 가슴을 탁탁 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강쇠가 온갖 말로 옥녀를 꼬시는 동안 옥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지. 어차피 혼자 가다 굶어 죽으나 저놈이랑 살다 장례를 치르나 매한가지지. 이 꼴, 저 꼴 다 겪었는데 뭐가 더 있다고. 게다가 이 정도 논팽이면 죽어도 미련은 없겠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궁합은 봐야겠어요. 그러자 강쇠가 기다렸다는 듯 쏜살같이 대답했습니다. 궁합?
그거야 내 전문이지. 궁합하면 삼남에서 내가 최고야. 낭자, 무슨 띠야? 뭐? 궁합 전문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허세 전문이겠지? 옥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생이요. 아하. 나는 임술생. 강세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뭔가를 잽싸게 그리며 샘을 척했습니다. 낭자는 수생목. 나는 금생수. 어디 보자. 아이쿠. 완전 천생배필이야. 천생배필. 그리고 오늘이 또 완전 길일이야. 오늘 당장 혼례를 올리자. 오늘 당장. 강세가 벌떡 일어나 제 무릎을 탁탁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고? 아니, 이 자식이 돌았나? 만나자마자 혼례 타령이야? 무수히 많은 사내를 겪어본 옥녀조차 이런 전개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급한 놈은 처음이네. 뭔 혼례를 번갯불에 콩 볶듯이. 강세는 옥녀가 말이 없자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신이 나 옥녀 손을 확 잡으며 말했습니다. 낭자, 걱정하지 마. 시집 오면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게 될 거야. 아, 그런데 애는 몇 낳을까? 나는 아들 5에 딸 5이 딱인데. 아들 5은 장사로 키워 돈 벌게 하고, 딸 5은 부잣집에 시집 보내 또 돈 받고. 그럼 우리 늙어서 완전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집은 당연히 기와집. 그것도 마당 3개 달린 거. 마구간도 만들고 말도 키우고. 아, 하인도 한 10명은 둬야겠네. 낭자는 그냥 마님처럼 앉아서 놀기만 하면 돼. 완벽하지? 강세의 넘치는 허세에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강세는 그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 예. 그럼 오늘부터 내 마누라야. 내 마누라. 강세가 옥녀를 확 끌어안으려 하자 옥녀가 손으로 확 밀쳐냈습니다. 혼례도 안 올렸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미안. 그럼 어서 혼례 올리자. 주례는 내가 하고 하객도 내가 하면 되지 뭐. 강세가 혼자 신나서 떠들어대는 걸 보며 옥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 놈이 내 상을 치를지 내가 네 놈 상을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녀와 강세는 청석관 바위 위에서 마주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라고 해봤자 잔치상은커녕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 손을 맞잡고 바위에 올라 절 몇 번 한 것이 전부였지요. 첩첩산중이라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짙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니 하늘에 박힌 달과 별만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유난히 빛나고 있었죠. 강쇠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지. 옥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장 마을에라도 내려가 보리밥 한 덩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남봉꾼에게는 첫날 밤이 더 급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밥 먹기는 글렀네. 그냥 후딱 해치우고 잠이나 자야겠다. 옥녀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옥녀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강세는 그저 좋아서 실실 웃으며 옥녀를 눕혔습니다. 차가운 바위가 옥녀의 등에 닿았습니다. 산바람이 쌀쌀하게 살결을 훑고 지나갔지요. 우와, 우리 마누라 몸매 좀 봐. 황진이가 와도 울고 가겠네. 강쇠의 손길이 옥녀의 살결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옥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이 몇 개나 될까? 그녀는 딴 생각을 하면서 강세가 빨리 끝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놈은 이맘때 벌써 숨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갔었지. 이야, 이 허리 좀 봐. 한 손에 쏙 들어오네. 강쇠의 입술이 옥녀의 목덜미와 어깨를 뜨겁게 훑어내렸습니다. 강쇠는 옥녀의 구석구석을 탐하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옥녀는 여전히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식은땀 흘리면서 떨더니 나흘 만에 갔고, 마누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 한참을 정신없이 탐닉하던 강쇠가 드디어 옥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렇게 첫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녀는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이맘때쯤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강쇠는 오히려 더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라? 아직이야? 강쇠의 거친 숨소리가 옥녀의 귓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강쇠는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더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아직도 멀쩡해? 어느새 옥녀는 별 세는 것을 멈추고 강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강쇠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이 몸이 바로 변강세란 말이야. 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라고?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6 남편 중에 한 번 더 하자던 놈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쇠는 여전히 신이 나서 옥녀를 탐했습니다. 옥녀는 어느새 자신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던 바위가 이제는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빨리 자려고. 하지만 옥녀의 몸은 솔직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 6번이나 시집을 갔지만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강쇠가 능글맞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허허, 우리 마누라 얼굴에 복숭아꽃이 폈네. 마누라도 좋구나. 옥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강쇠의 등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3번째까지 이어졌습니다.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빛도 풀벌레 소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3번째가 끝나자 강쇠는 옥녀를 꼭 끌어안은 채 코를 골며 세상 편하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옥녀는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워진 바위 위에서 거친 숨을 가라앉히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부의 정이라는 건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 여인네들이 왜 자기 서방 이야기를 하며 얼굴을 붉히고 씩 웃었는지 말이죠. 처음이네. 이렇게 센 놈은. 이 놈은 정말로 내 청상사를 버티려나? 옥녀의 가슴 속에 묘한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지긋지긋한 팔자가 드디어 끝나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살며시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놈이랑 있으면 진짜로 좀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으려나? 옥녀는 코를 고는 강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는 기지개를 쭉 켜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역시 마누라 옆에서 자니까 꿀맛이네. 어젯밤에 우리 마누라도 꿀맛이었는데. 옥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멀쩡해도 너무 멀쩡해. 신기하네 정말. 강쇠가 기분 좋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의논 좀 해보자고. 우리 어디 가서 뭐하고 살까? 옥녀는 강쇠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강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노름? 옥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름으로 돈은 좀 벌어봤고 그게 벌 뻔했었지. 옥녀가 눈을 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농사는 지어봤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밭에 있으라고? 에이, 나 그런 거 못해. 장사는? 그것도 귀찮은데. 물건 날라야지, 손님 상대해야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옥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어? 강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나 병강세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 계집지. 어젯밤에 내 실력 봤잖아.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오이쟁이. 입만 살았네, 입만 살았어. 그녀는 참다 못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 잘난 재주로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그걸로 보리쌀이라도 구해올 수 있냐고! 여태 팔다리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용하다, 용해! 농담을 던지려던 강쇠는 옥녀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6을 보내는 동안 옥녀는 온갖 멸시를 견디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 지독한 팔자가 옥녀를 호락호락 놔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어디 가겠어. 에휴, 내가 언제 서방덕 본 적 있었나. 옥녀는 되는 일 하나 없는 인생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욕짓거리 대신 강쇠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잘난 입이나 간수해. 사고 치지 말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강쇠가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벌어. 나는 그냥 놀면서 당신 구경이나 할게. 마누라는 돈 벌고 나는 돈 쓰고. 내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2번 구했나 보다. 옥녀는 보따리를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자. 남쪽으로 내려가서 장사할 때를 알아봐야지. 오, 빨리 가서 뭐라도 사 먹자. 배고파 죽겠어. 어젯밤에 기운을 좀 썼더니 말이야. 옥녀는 길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쇠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청상살만 버텨준다면 자신도 평범한 안악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끼니 걱정 없이 작은 집 한 칸 얻어 고단한 몸을 리는 삶 말이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집도 얻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기막힌 인연의 두 남녀가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앞을 향해 묵묵히 걸었고 강쇠는 휘파람을 불며 어깨를 으쓱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옥녀와 강쇠는 발길 닿는 대로 이골 저골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떠돌이 삶이란 게 말처럼 낭만적인 건 아니었죠. 잠자리는 늘 축축한 가마니 위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오늘 채울 배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옥녀는 이별 풀칠이라도 하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머리에 무거운 술병을 이고 장터를 누비는 들병 장사를 할 때면 술 취한 잡배들이 엉덩이를 툭툭 치며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녀는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꾹 누르며 오히려 넉살 좋게 웃어넘겨야 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터에서 손마디가 하얗게 퉁퉁 불도록 방망이질을 했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느질 품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넉장질을 할 때면 눈치 빠른 손님이 이런 소리도 했지요. 점쟁이 팔자가 왜 이리 궁상이야? 자기 앞날도 못 보면서 점을 친다고? 그럴 때면 복채 몇 푼을 놓칠까봐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바늘이며 핏 같은 물건을 사서 보찜을 지고 다른 마을로 향해 장사를 하며 근근히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녀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쌈짓돈을 강쇠가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옥녀가 며칠을 굶어가며 애지중지 모은 돈을 강쇠가 홀랑 들고 노름판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옥녀가 숨을 헐떡이며 노름판까지 쫓아갔을 때 강쇠는 이미 돈을 다 잃고 한숨을 푹푹 쉬며 앉아 있었죠. 마누라, 내 말 좀 들어봐. 어젯밤 꿈에 할아버지가 또 나오셨어. 우리 처음 만날 때 나한테 마누라 점지해 주셨던 그 할아버지 말이야. 이번에는 숫자를 딱 찍어 주시더라고. 오늘은 무조건 터진다 했었는데. 그놈의 할아버지 소리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갈 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기세 등등하더니 들어올 때는 늘 똥 씹은 표정으로 기어들어오기 일쑤였죠. 옥녀는 참다 못해 강쇠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놈의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강쇠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진짜 딸 수 있었는데. 다음엔 꼭 10배로 불려줄게. 진짜로. 다음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다음. 한 번만 더 노름판 기웃거려봐. 그땐 진짜 끝이야. 입으로는 알았다고 대답은 잘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또 엉덩이가 들썩거려 노름판을 기울거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빈털터리로 돌아왔죠. 이제 옥녀는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진짜 굶어 죽어.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누굴 탓해. 강쇠도 양심은 있었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슬그머니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마누라, 그럼 우리 아예 산으로 들어가 버릴까? 산? 그래. 저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고. 그렇게 살면 노름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야. 할아버지도 산속까지는 못 찾아오시겠지. 옥녀는 강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삼켰죠.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 인간 뒷바라지 하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좋아, 그럼 지리산으로 가자고. 그렇게 두 사람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지리산 깊은 곳을 향해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자 사람 발길 뚝 끊긴 곳에 빈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어떤 부자가 피난 오려고 지었다가 쓰지도 못하고 버려둔 집이라 하더군요. 강쇠는 집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런 집이 공짜로 비어있다니. 마누라, 이제 우리도 팔자가 활짝 폈어. 옥녀는 먼지 쌓인 방 안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낡기는 했어도 비바람은 막아주겠네. 둘은 부엌에 솥을 걸고 하루 종일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낙엽을 긁어다 불을 지피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 끼를 지어 먹었죠. 그리고 그날 밤 강쇠가 실실 웃으며 옥녀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마누라, 오늘도 한판 해야지. 옥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 양반아, 밤낮으로 그 짓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강쇠는 낯짝 두껍게 웃으며 대꾸했죠. 왜 이래? 마누라도 좋아하면서. 좋아하긴 누가 좋아해. 피곤해 죽겠어. 안 해, 못 해. 하지만 강쇠가 그런 말을 들을 인간인가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옥녀는 낮에는 산에 나가 나물 캐고 해지면 밥 짓고 밤이 되면 강쇠에게 시달렸습니다. 반면 강쇠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밤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 옥녀에게 달려들었죠. 강쇠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일은 옥녀 혼자 다 떠맡아 하는 기막힌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옥녀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 짓만 하면 콩이 나와 쌀이 나와? 대체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강세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그랬잖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옆에만 있어달라고. 옥녀는 그 어이없는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이구, 밤에만 힘쓰면 다 사내야? 사내면 자고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냐. 옥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키울 자식이 있어? 모실 부모가 있어?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일 좀 해, 일. 좀. 밭을 일구든 나무를 해오든 뭐라도 하란 말이야. 강세가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나 같은 풍류남한테 나무나 하라니. 그건 좀 아니지. 옥녀의 인내심이 툭 끊어졌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일부터 당장 나무 해와. 안 그러면 당신도 나도 다 굶어 죽는 줄 알아? 옥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옥녀의 성화에 강쇠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강쇠를 보며 옥녀는 남몰래 웃었습니다. 입으론 구박해도 태평하게 코골매 자는 강쇠가 있어 마음 한켠이 늘 든든했거든요. 그래, 좀 게으르면 어때? 내 곁에 오자마자 죽어나간 남자들에 비하면 저렇게 살아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옥녀에게 강쇠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팔자를 끊어줄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던 것이죠. 딱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번엔 제발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여기서 같이 늙어가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쇠는 지게를 지고 낫과 도끼를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참 가관이었죠. 통영갓을 삐딱하게 눌러쓰고 소창이를 펄럭이며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은 나무꾼이 아니라 딱 철부지 한량이었죠. 산에 도착한 강쇠는 나무들을 보며 혼잣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나무를 벨까, 저 나무를 벨까. 그러더니 갑자기 터무니없는 생각을 시작했죠. 오동나무는 수님금이 검은고 만든 나무라 안 되고, 살구는 공자님 책상 만든 나무라 안 되고, 소나무는 진시황이 신하 대접을 해줬다는데 나같이 풍류를 아는 자가 이런 귀한 나무들을 벨 수는 없지. 강쇠는 끝내 나무가지 하나 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냇가에 앉아 옥녀가 싸준 도시락만 까먹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낮잠까지 실컷 자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죠. 아이고, 빈지게로 가면 마누라가 또 난리를 칠 텐데. 강쇠가 부랴부랴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저 아래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장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쇠의 눈에 번쩍 불이 켜졌습니다. 저거다. 신봤다! 야후! 지게를 맨 강쇠가 산길을 내려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귀에서 함부로 못 베겠고, 그렇다고 빈지게로 들어갔다간 마누라 잔소리에 귀가 떨어질 텐데. 강쇠는 길가에 서 있는 장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앞만 봐도 이놈이 딱이네. 강쇠가 장승 앞에 서서 손으로 탁탁 쳐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죄인을 꾸짖듯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나무로 만든 주제 여기서 편하게 서서 뭐하고 있는 거냐? 오늘 내가 너를 땔감으로 써주러 왔으니 영광인 줄 알고 우리 집으로 가자. 당연히 장승은 대답이 없었지요. 강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장승을 와락 안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게 위에 툭 얹어 기세 등등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누라, 나 나무에 왔어. 오늘은 아주 큼지막한 놈으로 지게 가득 해왔다고. 옥녀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왔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죠.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나무를 해오랬지. 누가 장승을 뽑아오래? 강쇠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장승도 나무 아니야? 나무면 됐지. 불 붙이면 다 똑같이 타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옥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장승 동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나 예전에 살던 마을에선 길 넓힌다고 장승을 함부로 뽑아 옮긴 집 서방이 그날로 피를 토하고 죽었어. 장승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키는 신령인데 이걸 이리 함부로 대하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강쇠는 코웃음을 치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참나. 이깟 나무 인연 따위가 뭐가 무서워서 사람이 죽어.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야. 내가 누구야? 천하의 변강쇠 아냐? 귀신이 있다면 나한테 먼저 절부터 하겠지. 옥녀는 불길한 기분에 안절부절했지만 강쇠는 끝내 옥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승을 마당 한복판에 내팽개치더니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장승의 얼굴을 가차없이 쪼개버렸습니다. 장승이 쪼개질 때마다 어디선가 끼익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뼈가 갈리는 소리 같기도 했죠. 하지만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끼질을 멈추지 않고 쪼개진 나무 토막들을 부엌으로 가져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집안에는 장승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그냥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죠. 젖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비린내 같기도 하고 어딘가 오래된 향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쇠가 뜨끈하게 데워진 방 아랫목에 대자로 드러누워 말했습니다. 마누라, 오늘은 구들장이 뜨끈하니 아주 죽여주네. 자, 얼른 이리 와. 옥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녀는 뜨뜻한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지친 몸의 피로가 살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웬일이야. 그래도 내가 나무 해오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해오긴 했네. 그래, 이 사람도 이제 정신 좀 차리려나 보다. 옥녀는 슬그머니 강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승을 뽑아온 건 분명 불길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사내구실을 하려 애쓴 강쇠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옥녀는 불안함을 뒤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장승을 태웠던 아궁이 위로 타다 남은 연기와 함께 장승의 홀령이 훅 하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 홀령은 밤이 이슬을 가르고 곧장 경기도 노강의 우두머리 대방 장승에게 달려갔지요. 대방님! 대방님! 원통합니다! 대방 장승이 낮고 무겁게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웬 소란이냐? 네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저는 함양고개를 지키던 장승입니다. 그런데 병강세라는 놈이 저를 산채로 뽑아다가 도끼로 난도질하고 시퍼런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대방 장승의 눈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우리를 한낱 장작더미로 여겼단 말이냐? 홀령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시면 우리 팔도 장승들이 모두 저 남봉꾼의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대방 장승이 천지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당장 팔도 장승들을 소집하라.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깊은 밤 전국의 장승들이 노강선창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같은 돌장승부터 이끼 낀 고목장승까지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수백 개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일렁했죠.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일제히 대방장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시면 우리 팔도 장승들이 모두 저 남봉꾼의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대방장승이 천지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당장 팔도 장승들을 소집하라.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깊은 밤 전국의 장승들이 노강선창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같은 돌장승부터 이끼 낀 고목장승까지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수백 개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일렁였죠.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일제히 대방장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방장승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변강쇠라는 놈이 감히 우리 무리를 능멸했다. 어찌 처단할 것이냐? 북쪽 마천령에서 온 장승이 눈을 부릅뜨며 나섰습니다. 잡아다가 당장 목을 쳐서 길가에 걸어놓읍시다. 감히 장승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자 전라도 해남에서 온 장승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대방님. 그냥 단칼에 죽이는 건 너무 싱겁지 않소? 그놈 몸뚱이에 이 세상 온갖 병이란 병은 다 들러붙게 합시다.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진절이 나는 고통을 맛보게 한 뒤에 천천히 숨통을 끊어놓읍시다. 대방장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내리리라. 죽고 싶어도 저승문이 열리지 않고 살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옥을 보여주마. 그리하여 팔도 장승들은 저마다 끔찍한 질병과 저주를 한 보따리씩 챙겨들고 우르르 강쇠의 기와집을 향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수백 개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숲을 헤치며 강쇠의 집을 향해 소리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산들바람조차 멈추고 산짐승들도 숨을 죽인 적막한 밤. 장승들은 어느새 강쇠의 기와집 마당을 병풍처럼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강생은 장승 타는 불길에 몸을 데우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수백 개의 죽음이 발소리도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쇠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들러붙은 듯 떨어지지 않고 목구멍은 꽉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녀가 일어나 강쇠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강쇠의 온몸이 부스럼과 종기로 뒤덮여 터진 데마다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방 안을 꽉 채웠죠. 옥녀는 미음을 쑤어 먹이려 했지만 강쇠는 이를 악물어 입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서방, 입 좀 벌려보. 그러나 강쇠는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옥녀가 강쇠의 온몸을 살펴보다가 놀라서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사람 몸이야? 두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떠지지도 않고 머리는 깨질 듯 울리고 한쪽은 번개처럼 지끈거리고 얼굴에는 종기와 부스럼이 터져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꽉 막힌 사람처럼 크 소리가 났고 팔 다리는 퉁이 온 듯 굳어 꼼짝도 못하고 이는 시큰거리고 배는 더부룩하게 부어오르고 속에서는 열이 훅훅 치밀어 올랐습니다. 코는 막혀 숨도 잘 못 쉬고 귀는 먹먹해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온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다가 곧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몸이었지요. 옥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손가락을 접으며 병명을 세워보았습니다. 두통, 편두통, 풍, 눈다래끼, 이명, 귀아리, 비색증, 코아리, 치질의 등창, 옹저의 종기, 요통의 담, 관절통의 저림증, 배앓이, 산증, 이질, 혈변, 황달, 흑달, 수종, 부종, 보름, 토사광난, 열병, 울화, 화병. 잠시 말을 멈추더니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몸 하나에 세상 모든 병이 들어찼구나.
이건 병이 아니라 천벌이네, 천벌이야. 그러게, 하필 장승을 뽑아와가지고 이 고생이야. 옥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 안팎을 뛰어다녔습니다.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로 며칠 밤을 새워번 귀한 돈을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밤길을 달려가 매달렸고 영험하다는 무당 소문만 들리면 신발이 다 닳도록 찾아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서방 좀 살려주세요. 이 양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라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이 사람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집안에서는 약을 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옥녀는 잠 한숨 못 자고 고름이 터진 강쇠의 몸을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몸뚱이를 안고 옥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백년해로 하기로 했잖아. 이제야 겨우 발 뻗고 잘 집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일어나, 이 바보야. 일어나서 예전처럼 뻔뻔하게 웃어보란 말이야. 하지만 옥녀의 지극정성도 신의 노여움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당은 구판을 버리다 말고 겁에 질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의원은 강세의 맥을 짚더니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천벌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손쓸 방도가 없어. 의원이 떠난 뒤 옥녀는 주저앉아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세는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혀를 길게 뺀 채 온몸을 꼿꼿하게 세우고는 그대로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강세가 뽑아왔던 장승과 똑같았습니다. 옥녀는 넋이 나간 채 시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옥녀는 허망함에 흐느끼며 손으로 강세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떠나갔는데 당신만은 내 손을 놓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 살면서 처음으로 기대를 해봤어. 나도 이제 혼자 늙어 죽지 않겠구나. 이 든든한 등짝 옆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강수의 차가운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며 옥녀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당신이랑 정붙이고 같이 늙어갈 일만 남았는데 미안해. 내가 괜히 나무 해오라고 등 떠밀어서. 옥녀의 흐느낌은 점점 커져 통곡이 되었습니다. 당신 없는 이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가려면 나도 데려가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서방.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옥녀에게는 강쇠의 죽음보다 더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강쇠의 몸이 마치 땅속에 뿌리라도 박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밀고 당겨도 누일 수조차 없으니 장사를 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어떻게든 묻어줘야지. 옥녀는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로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애걸복걸 해볼 생각이었죠. 옥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서러워라. 이 못난 년 팔자에 죽은 서방 하나 제대로 못 묻네. 누구든 좋으니 제발 우리 서방 좀 묻어줘.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젊고 건장한 스님이 멈춰 섰습니다. 부인, 이 소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스님은 자신만만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무와 미, 타. 말도 다 끝내지 못한 채 스님은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장고 메고 온 초란이 가야금 치는 광대, 칼춤 추던 한량까지 저마다 내가 묻어주겠소! 하고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강세의 얼굴만 보면 벌벌 떨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거나 숨이 넘어가 죽어나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시체들로 가득 찼죠. 옥녀는 넋이 나간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가. 서방이란 서방은 죄다 내 손으로 묻게 하더니 이제는 무덤조차 못 쓰게 하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때 소문을 듣고 힘좋기로 이름난 뎁뜨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각설이 셋을 더 끌고 왔지요. 걱정 마시오. 귀신도 머릿수엔 장사 없어. 넷이서 번쩍 들어올려 버릴 테니까. 네 사람은 으쌰 소리를 내며 강쇠를 지게에 얹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망산 어귀에 다다랐을 때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쉬려고 지게를 내려놓으려는데 지게가 등에 딱 붙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이구, 이게 왜 이래? 지게가 살가죽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안 떨어진다고. 아이고, 내 허리야. 강쇠 이 양반아, 제발 좀 살려줘. 넷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옹좌수라는 노인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는 상황을 쓱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혼이 아니오. 산의 신령인 장승을 노하게 한 천벌이니 당장 구슬하여 노여움을 풀어야 하오. 마침내 산천이 울리도록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허! 산의 주인 장승을 베어 불을 뗀 죄! 그 독한 원한이 강쇠의 몸을 빌려 산자들의 기를 빠는구나.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때 옥녀가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마무를 해오라고 등 떠밀어 이 사달이 났습니다. 장승님들, 제발 이 무고한 사람들은 놓아주시고 저 사람 불쌍한 우리 서방만이라도 편히 가게 해주세요. 옥녀의 애절함이 통했을까요? 무당의 칼끝이 강쇠의 시신을 가리키자 신기하게도 툭 소리와 함께 사내들의 등에서 지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사내들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쳐버렸습니다. 폭풍 같은 장례 수동이 끝나고 지리산 기와집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옥녀는 이제 정말 홀로 남았죠.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남은 장승 조각들을 조심스레 모아 마당 귀퉁이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뒤 강쇠가 쓰던 집신과 때 묻은 담뱃대, 해진 도포까지 한데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집신이 먼저 타올랐고 이내 도포 자락이 불길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녀는 타오르는 불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자기 삶에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옥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편히 가. 그 말은 강쇠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첫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불길은 이내 잦아들었고 마당에는 재만 고요히 남았습니다. 옥녀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녀는 다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물을 깃고 땔감을 모으고
나무를 캐고 마을에 내려가 일감을 구해오고 밭을 일궜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아궁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옥녀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옥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리산 산골짜기, 적막한 그곳에서 그렇게 옥녀는 자신의 사나운 팔자를 끊어내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